네, 안녕하세요. 27회 17일간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우리 황상열 작가님.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독서와 네네. 글쓰기를 좋아하는 직장인이자 작가 황상열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곳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째, 17일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어, 미리 뭐 써보긴 했는데, 그 답변은 일단 저 이런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김은수 대표님 하는 이런 또 기부나 이런 거에 대한 또 많은 취지를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제가 글을 쓰고 독서를 하는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많이 알리고 싶기도 했고, 이런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네.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감사하신 분 계신가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희경 작가님이라고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네. 그 지금 육아 엄마신데, 저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그냥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올해 작가 동료로서 이제 책을 또 내고 워킹맘으로 또 열심히 사는 이제 육아맘인데 이제 자기 육아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추후에 이런 자리에 한번 모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추천을 음, 드려봅니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릴레이 강사인데, 네, 추천해 하실 강사님 계신가요? 최서영 강사님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책 먹는 여자의 한번 그 통화는 하셨습니까, 근데? 통화는 안 했는데 아마 선뜻 제가 끝나면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 17강에 일단 또 강의를 하게 된 황상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배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주제는 어, 거창하게 블로그 글쓰기로 책 출간 및 에세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쓰고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인생을 바꿔가고 있는지 한번 그냥 이렇게 좀 이런 후배가 이렇게 또 살고 있구나, 한번 제 얘기를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아니면 또 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한번 그렇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다시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되게 뭐 글도 많이 쓰고 이렇게 맨날 블로그에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전업 작가로 되게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전업 작가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16년째 직장을 다니는 풀타임 직장인입니다. 9시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9시까지 출근한 다음에 6시 반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일을 하고요. 출장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국문과 출신은 아니고요.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고요. 도시계획 교통공학을 전공한 도시계획 엔지니어고요. 회사는 지금 동일건축개발사업본부에서 어, 선배님들 갖고 있는 땅 있죠, 땅. 죄송합니다. 땅에 대한 인허가 검토, 활용 방안 이런 걸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 토지에 대한 이제 인허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퇴근을 하면은 이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서평을 쓰는 서평가로 이렇게, 그리고 오늘같이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제 삶을 작가 강사로서도 좀 준비를 그냥 하고, 또 제가 이 일에 또 재밌게 또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사진 보시면 제가 40살에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지금 몇 살처럼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43살입니다. 78년생 말띠고요. 이제 결혼한 지 11년 됐고,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밑으로 7살, 3살 아들이 있는데, 아까 리허설 할 때 7살 아들이 좀 짓궂게 굴어가지고, 지금 강의할 때는 다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책 쓰는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책 쓰는 엔지니어고,
그다음에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앞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잠깐 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듣고 계신 자기 자신한테 한번 박수 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도면 보이시죠? 이게 부동산 신문에 보시면은 아마 3기 신도시 뭐 요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지금 갈피를 못 찾고 있는데 요게 부동산 가시면 많이 보셨던 도면일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이런 도면을 그리는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 토지 이용 계획도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색깔이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 그리고 저기 파란색이 학교 들어가는 땅, 뭐 공공청사 들어가는 땅, 그리고 빨간색이 상업지,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들어가는 땅 있잖아요. 그런 땅이 들어가는 계획, 그게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제가 11년 동안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건축 설계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계사를 다니면 아시죠? 저한테 설계를 맡기는 그 발주처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김영숙, 성숙 대표님이 저한테, 김 대표님한테 이런 땅이 있는데 땅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어. 저한테 의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의뢰 입장이 돼서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그렇게 설계는 항상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발주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 같은 거를 인허가를 내려면 지자체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청이면 서울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설계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죠? 직장 공무원들이 진짜 슈퍼 갑이에요. 인허가를 밟을 때 그 사람들이 완전 갑의 입장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의뢰 입장 아니라 병의 입장까지 내려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서비스 직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재미있는데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막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막 되게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막 이런 도면을 갖고 시청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자들은 아직도 되게 천대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와라. 도면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수평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욕을 하면서 자기네들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상대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갑질도 있었지만 저희 설계 입장이 출근은 9시에 해요. 근데 퇴근이 없어요. 퇴근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근도 많고 막 수정을 시키니까 밤도 많이 새고. 그 선배님들 생각해 보세요. 일도 많이 시키면 돈도 많이 주겠다는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돈도 안 줘요. 그러니까 설계직이 되게 우리 도시계획 엔지니어 그 직종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 되게 나쁜 직업이에요. 완전 3D의 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돈 자체가 대기업의 한 70%, 60% 수준인데 그것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 16년 됐지만 선배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16년째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7번을 옮겼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게 7번이에요. 이게 제 이력서거든요. 보이세요? 저희 이력서가 보면 쫙, 막 선배님들 보시면 이긴 선배님 같은 건 보셔도 회사를 만약 30년 동안 다니셨다 그러면 이긴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 옮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세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친구가 이제 회사를 하나, 둘, 셋, 넷, 7개, 이렇게 7개를 다 옮겨 다닌 거예요, 이게. 보시면 퇴직 사유가 뭐 회사가 파산했고, 막 뭐 개인 사정을 뭐 했고, 회사가 그러니까 첫 회사는 들어가자마자 망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 2년 만에 망해가지고 월급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해 보세요. 갑질도 심해, 발주처에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은데 일도 맨날 밤새고 뭐 야근도 많고 근데 거기에 받는 돈도 적어. 그 돈마저 못 받아서 월급이 밀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종을 바꾸시겠죠. 근데 저는 직종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20대, 30대 때는 제가 그냥 이 일밖에 몰랐거든요. 제가 재테크도 잘 못해서 오로지 그냥 월급만 직장에서 일만 잘하면 월급도 많이 오르고 승진만 빨리 해서 그런 꿈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밀리니까
뭐 다른 선배님처럼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갑질, 그 월급이 밀리니까 어떻게 회사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제 성격이 되게 좀 다혈질이에요. 지금은 되게 많이 나아진 건데 옛날에 막 아까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막 성격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데 누가 이거를 되게 어기거나 뭐 만약에 제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면 스트레스도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여린데다가 감정까지 서투르다 보니까 월급도 밀리고 밤도 많이 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월급까지 밀리니까 생활고에까지 시달리니까 막 미쳐버리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30대 중반까지 여기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발주처와 지자체 갑질 그다음에 매일 밤을 새고 야근을 하니까 원래는 되게 워라밸을 원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안 돼. 근데 그 돈마저 적은 돈마저 월급도 적은데 그 돈마저 못 받으니까 이게 생활고에 시다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좋아하긴 했고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술만 마시다 보니까 매일 스트레스 받고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풀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때는 잊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눈에 매일 약속 잡으면서 매일 사람들을 그냥 오늘 뭐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월급이 밀리니까 직장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는 지금까지 같은 직종에서 다른 회사로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게 경력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는 이제 지금 5년째 다니고 4년째 다니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 술을 먹고 그럼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제가 좀 이게 치부긴 한데 술을 먹으면 취할 때까지 마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마시고 그러면 취할 때까지 마시면 막 실수도 많이 했고 사람들한테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다음날 못 일어나가지고 회사도 결근도 많이 하고 늦게 막 지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사장이면 뽑겠어요? 안 뽑잖아. 맨날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일을 좀 하니까 욕은 안 먹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다 묻혀졌는데 이게 다니던 네 번째 회사에서 8년 전에 맨날 이게 이제 월급이 또 밀려가지고 제가 또 스트레스 받고 이제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2012년 초에서 회사에 잘렸어요. 다니던 네 번째 회사에서. 왜 잘렸냐? 제가 아까 하는 일이 아까 토지 개발 이런 인허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기업하고 그 대기업에서 어떤 창고를 만든다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용인 어디 큰 땅에다가 근데 제가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안 내도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안 내도 된다라고 세금을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대기업에. 근데 그 세금이 1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100억이 세이브가 되니까 대기업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 자기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희 이제 그 저희한테 일을 주겠다고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는 날인데 가는 날 사장님 모시고 가는 길이었어요. 보고하려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대기업 부장한테. 저보고 야, 네가 전문가야? 똑바로 일 안 해? 전화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네가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내야 될 돈이잖아. 100억이. 100억이 원래 내야 될 돈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장이 옆에서 듣고 가서 갔는데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서류를 던지더니 야, 네가 도시계 전문가라는 새끼가 어? 아, 욕해서 죄송한데 놈이 사람이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했는데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사장이 돌아오는 길에 너 나가. 너 아웃이야. 그렇게 됐어요.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서툰 감정과 또 막 욱한 것도 있었고 술 마시고 막 늦게 나오고 근태도 좀 안 좋았던 게 있었고 그런 게 다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때도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결과가 결국에는
해고로 이제 이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이제 그 제가 16년 차인데 8년 전이면 8년 차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때 35살 때였고 네 번의 회사에 옮기다가 네 번째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선배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도. 8년 사회생활 8년 차 때 이제 대리예요, 대리. 이제 과장 올라가려 하는데 회사를 네 번이나 그만뒀고 네 번째 회사에 또 잘렸어요. 다섯 번째 회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장님 생각에 사회생활 10년도 안 됐는데 네 번이나 그만뒀어요. 그럼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이 친구를. 2년마다 한 번꼴로 옮겼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내가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나서 나가란 그게 2012년 2월이었는데 그 사진 보이세요? 2월 달에 너 나가 하고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마지막에 회식하던 저희 팀원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셋이서 한잔 했거든요. 그 팀원들 둘이서 이 둘은 지금도 잘 나가는 도시계획가로 다른 큰 회사에 있는 친구들인데 저한테 팀장이 괜찮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근데 제가 담담했어요. 그냥 고맙다고 그냥. 그래도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지만 둘 다 4살 동갑인 4살 어린 친구들이 둘은 동갑이고 되게 잘 따라줬거든요. 근데 제가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옆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옛날에 지금 상봉동에 살거든요. 지금 집이. 근데 옛날에 면목동 앞에 그 장인어른 모시고 이제 단독주택에서 그 전세로 살았었어요. 네, 집사람 외동딸이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지금 내려가시는데 장인어른 모시고 이제 한 7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단독주택에서 골목길이 있는데 얘네랑 헤어지고 딱 돌아온 날에 그 전봇대를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그러니까 세상 탓 남 탓만 했던 거죠. 원망만 한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울었단 거예요. 이렇게. 제 사진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제 탓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하나 없고 이제는 당장 잘렸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내가 갈 사무실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때 딱 2012년 그때 정말 절망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한 며칠 한 2달 동안 치과를 하게 됐어요. 완전히 우울증에 와가지고 이제 무기력증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집사람하고 저기 큰애한테 되게 미안해. 근데 큰애가 3살이었는데 집사람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선배님 같으면 남편이 잘렸어. 근데 일자리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만 처박혀 있고 뭐라 하면 화만 내고 그리고 애도 놀아달라 했는데 안 놀아주고 당장 이혼감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는데 집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심이 깊어서 저를 좀 이제 많이 괜찮다고 많이 위로를 해줬고 이제 큰애는 이제 커서 나서 이제 그게 좀 트라우마 있는지 좀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있다가 자살 시도도 하고 가족들은 모르지만 수면제를 먹고 그냥 누워 있다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딱 깼는데 이제 가족들이 보이니까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처자식을 놔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해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자 했던 게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다시 책을 읽게 됐어요. 책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처절하게 다시 살고 싶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긴 행동 독서.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바로 뛰어간 곳이 강화문 교보문고였어요. 교보문고 가서 여기 보이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먼저 보고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그 지금 힘든 당신 책을 만나자 앞에도 나오는데 가장 늦게 핀 꽃이 아직 그러니까 가장 늦게
핀 꽃이 뭐 피지 않았다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나도 아직 35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삶이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100살까지 산다 했으면 이제 3분의 1 산 건데 저는 아직 완전히 그때 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살았으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그 위로를 받아서 청춘은 아닌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울고 여기 있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책을 다 사갖고 와서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뭐 저기 일하는 시간 그다음에 뭐 집에서 애 보는 시간 뭐 도와주는 시간 빼고 책만 읽었어요. 그렇게 읽은 게 3개월 동안 읽었던 게 300번의 자기계발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선배님도 한번 보세요. 책을 읽게 되면 생각을 하시게 되죠. 어떤 책이라도 보시면 여기 제 책이지만 딱 보시면은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한 문장이라도 읽으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는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눈으로 읽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썼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살고 싶어서 내가 왜 세상 탐하고 남 탐만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거부터 질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 왜? 그러면 왜라는 걸 갖고 어떻게 하면서 읽게 되죠. 읽게 되면 자기만의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답이 나만의 삶의 철학이 되고 사상이가 정신이 돼요. 그거를 이 책에서 내가 이런 답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 그거를 생활로 옮겨봤어요. 그 다음에 그 생활이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으로 가게 되니까 책이 읽는 게 행동까지 돼서 인생을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플로우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책을 읽고 행동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배님도 아마 책을 좋아하신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게 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고 싶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제 문제에 대해서 이 저자가 똑같은 문제인데 이 책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읽고 나서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 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제 인생을 조금씩 바꿔 나갔어요. 그렇게 시작한 독서가 이제 8년째가 됐고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되게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월급 말고 다른 수단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보니까 책 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남을 저 같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되게 도와드렸는데 남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글을 쓰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책을 쓰면은 인쇄를 받을 수 있는 자산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저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좀 제가 그렇게 살지 말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하지 말고 그냥 좀 열심히 살아라. 아니면 뭐 자기만의 어떤 인생을 찾아서 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처음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제 책. 모멘텀이라는 책. 이 책이 처음 나온 책이거든요.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내 이름을 된 책 하나 내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되게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 이름으로 된 책 하나 내보는 게 그런 꿈이 하나 진짜 생기더라고요. 작가라는 꿈. 그리고 말로써 내 글과 말로써 이런 나같이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동기부여하는 강연가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강사 이런 꿈이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진짜 절실하게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글을 썼고 그게 이제 5년 동안 누적이 된 게 이렇게 나온 7권의 책이 나왔고 보시면은 자기계발서 3권, 그다음에 에세이 3권, 그다음에 땅 묻히지 말아서 이제 경제 경영서 1권, 제1에 대한 거. 그리고 이번에 나온 지금 힘든 당신 책을 만나자 인문서까지 해서 뭐 자랑은 아닌데 뭐 베스트셀러까지는 뭐 되진 않지만 소설 시 빼고는 모든 장르는 다 써봤어요. 다 써서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남들처럼 뭐 되게 대박난 책은 없지만 그래도 선배님들한테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런 글쓰기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플로우로 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됐다. 이제 그렇게 좀 제 인생의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사 강연가도 오늘 또 이렇게 또 선배님들 앞에서 줌으로 또 강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보니까 109번째 강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108번째였고요. 오늘 4년 동안 109번째 강연을 하고 있어서 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삼청동 카페에서 이제 공연도 같이 하고 강의도 같이 하고 노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가지고 요 사진을 한번 넣어봤고요. 옆에는 이제 모임에서 이제 진행도 하고 지금처럼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109번째 강의를 하게 해주신 또 대표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외 강의긴 한데요. 저는 꿈을 찾았던 게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한번 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뭘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살면서 내가 지금 즐겨하는 거나 좋아했던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꿈이라는 게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하는 거, 즐겨하는 것에서 먼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작가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는 거죠. 내가 2020년 11월까지는 초고를 완성하겠다. 아니면 2020년 12월까지는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쓰셔야 3번에 거꾸로 그 언제 하는 그 로드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4번까지는 잘해요. 제일 중요한 게 4번이에요. 뭐 항상 똑같은 얘기잖아요. 안 해요. 계획만 세우고 안 한다고요. 일단 실행을 하시고 시작하시되 꾸준하게 끝을 보셔야 실행과 꾸준함이 더해져야 성과가 나온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직 뭐 선배님들에서 아직 조금 더 했지만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제가 제 책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가지게 된 것도 일단 제가 작가가 되고 싶었고 미친 듯이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평생 읽고 쓰는 삶을 살 거거든요. 100권의 책을 내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꿈을 이렇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글쓰기인가? 선배님들 왜 글을 쓰세요?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저를 돌아볼 수 있어서 쓸 수 있었고요. 또 나를 치유할 수 있어서 쓰게 됐어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특히 이 모멘텀 쓸 때는 한 꼭지 쓸 때마다 울었어요. 진짜. 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상 탓 남 탓만 했던 제가 써보니까 다 저한테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다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원인을 다 밖에서만 찾지 저 안에서 못 찾았던 거를 글을 쓰면서 다 알게 됐더라고요. 돌아보고 치유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3번은 뭐예요? 고집만 셌던 거예요. 자존감만 높았고 자존심만 높았고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남하고 비교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내면 지금 대한민국 1%인지 모르겠는데 2% 됐을 거예요. 5천만에 1%, 2%에 들어가는 작가가 될 수 있다. 글을 쓰다 보면. 그래서 글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전 나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황 작가님 얘기대로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면서요. 근데 막상 써보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쓰세요. 일단 쓰시라고. 일단 생각나도 쓰시자고요. 어렵지만 일단 쓰자는 거지. 그럼 또 물어보죠. 일단 쓰자는데 뭐 어떻게 쓰냐고. 그렇잖아. 그럼 뭘 써야 되냐고. 쓰자고 했는데 뭘 써야 되냐고. 요 네 가지를 한번 써보시자는 거죠. 1번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관찰하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아니면 뭐 우리 김 대표님이 17강을 하면서 뭐 소개를 해가지고 뭐
십시일강 소개로 황상민 작가 이런 강의를 들었다. 거기서 뭐 강의가 괜찮았다. 아,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일상을 보고 한번 그런 걸 적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를. 저는 다이어리에 한 3줄 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로 많이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육아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지금 와이프 제 아내도 그렇지만 자기를 못 찾고 누구의 엄마로 사는 시간이 또 많잖아요. 애를 키우다 보면. 근데 내일은 석자를 까먹은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때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내가 뭘 하고 싶을까? 내가 과연 나란 사람이 누구이지? 내 꿈이 뭐였지? 그런 걸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한번 그런 걸 던지면서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그죠? 주제 나오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똑같은 거예요. 요새 어떤 수지 드세요? 메신저 뭐 많이 하잖아요. 저도 박형 코치님 되게 좋아하는데 박 코치님이 막 하는 일과 메신저라고 막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보자. 저도 메신저가 되는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글을 먼저 써봤기 때문에 선배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경험을 갖고 한번 써보자는 거죠. 어려우세요? 네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근데 무엇을 써까지 나왔어요. 뭐 어떻게 쓰냐고 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세요. 글은 앞에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오늘 강의를 들었다. 이게 팩트죠. 그 다음에 느낌. 아, 황래 작가의 강의를 들었다. 들었더니 글을 쓰고 싶더라. 글을 쓰고 싶어졌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느낌 별로였다. 사실 쓰고 느낌 쓰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오늘 서론의 경험을 쓰셔. 오늘 17강 김 대표님 17강의 황상의 작가를 들었다. 감정. 아, 강의를 들었더니 이랬다. 근데 이랬다 해서 그 감정에서 가치를 부여해서 아, 내가 글이 쓰고 싶어졌다. 결론. 어려우세요? 이거를 살만 더 붙이시면 되겠죠. 제가 못 쓰는 블로그들도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키워드만 일단 써 놓으시고 살만 계속 붙여 놓으시면 되고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글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대화체나 이런 걸 구성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은 책 속에 있는 구절 하나 딱 쓰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쓰세요. 그게 2번이에요. 남의 글, 그 다음에 나의 글. 예를 들어서 보셔요. 여기 제 책에 보면은 이 구절 하나 쓰시고 책 읽다 보면은 뭐 밑줄 많이 그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쓰고 아, 그 밑에 내 생각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게 글을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 어떻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 이렇게 인상 깊은 구절 이렇게 보시죠. 이거를 노트에 쓰든 블로그에 쓰시고 그 밑에 내 생각을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구절, 내 생각 매일 하나씩 올리세요. 카테고리 하나 만드셔가지고 책 속 한 구절, 뭐 책 속 소개, 책 한 문장 소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절 하나 내 생각 써가지고 그렇게 올리세요. 그럼 블로그 캐도 제일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120명 했던 이웃이 지금 7,300명이 됐어요. 아, 물론 다른 카테고리 넣지만 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주로. 어려우세요? 10분만 쓸 수 있어요. 구절 갖다 넣고 내 생각 한 줄. 한 줄만 쓰실 거예요? 쓰다 보면 계속 늘어나죠. 제 블로그 보시면 리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절에 내 생각 쓴 거. 그거를 매일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글을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제일 쉽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로 이제 오늘 블로그 글쓰고 책 출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미친 시페력 책 이 원고 쓸 때, 저 직장인이에요. 전업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원고도 써야 되고 블로그도 따로 글을 썼었어요. 원고도 쓰고 블로그를 따로. 왜? 글쓰기 실력을 높이려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2배로. 근데 그거를 줄여보자. 그래서 블로그도 키워보고 그거를 그대로 해서 책으로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게 이 방법이에요.
한번 보세요. 본문은 매일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하는 글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매일 하루 제가 쓰는 글을 그걸 그대로 본문을 쓰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본문을. 그러면 매일 하나씩 쓰는 게다 보면은 원고를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선배님들도 매일 블로그에 하나씩 1일 1포스팅 하시는 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꾸준히 쓰세요. 그냥 꾸준히. 꾸준히 쓰시고 그거를 저는 매일 쓰는 전 단상, 에세이, 리뷰를 한 파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한글에다 먼저 쓰고 저는 한글에다 쓰고 한글 한 장이 딱 한 장 분량이 블로그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책 쓰기 원고는 A4에 두 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A4 한 장에 블로그 글에는 제일 좋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한 장 내외거든요. 그거를 한글에 써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창에다 붙여요. 붙여놓고 포스팅을 올려요. 그럼 한글이 계속 쌓이겠죠. 한글 파일이. 그게 30개, 50개가 되면은 그거를 모으세요. 하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취미 파일에 대한 그런 글을 계속 쓰실 거잖아요. 그거를 매일 2달 동안 쓰면 60개가 되잖아요. 그거를 모으세요. 본문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원고를 쓰지 말고 블로그에 썼던 거를 책 원고로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은 본문을 가지고 거꾸로 책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단상 같은 경우 그래서 불완전한 나를 찾기 위해 내 인생을 바꾸겠다. 그런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 본문을 모은 거 갖고 컨셉을 정했죠. 그러면 쭉 읽다 보면은 안 맞는 컨셉의 원고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럼 맞는 컨셉의 원고만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본문만. 그리고 리뷰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난 내 변화를 서평 모음집으로 쓰겠다. 그래서 그걸 또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에세이는 지난 추억. 에세이가 뭐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오면서 한번 웃게 만드는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막 피식한 부 그런 글을 뭐 이렇게 따로 따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정해놓고 컨셉이 정해졌으면 거꾸로 이제 목차를 다시 짜는 거예요. 목차를 짜가지고 본문 모아놓은 거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재배치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책 쓰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블로그에 썼던 거를 먼저 본문으로 모아놓고 그거를 컨셉을 정해놓고 그 컨셉이 정해지면 그 컨셉을 갖고 거꾸로 목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목차를 짜가지고 목차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다시 재배치.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서문하고 에필로그를 써야 되잖아요. 서문 쓰고 에필로그 쓰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의 원고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근데 본문을 그냥 쓰다 보니까 이게 책 쓰기 원고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하고 마치는 글을 쓰고 나서 모아놓은 거를 한 번, 두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읽으면서 태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짧으면 보충을 하시고 내용이 길면 빼시고 또 안 맞으면 조금 수정도 하고 오타차 찾고 그렇게 해서 원고가 완성이 되죠. 저는 이 작업이 하루 걸렸어요. 하루. 왜? 미리 본문을 써놨기 때문에 서문하고 에필로그만 따로 써놓고 이 수정원 작업은 그냥 일요일 날 하루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는 본문이 있으니까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에필로그는 뭐예요? 마치는 글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뭘 전달하고 이 책을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태고는 왜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 글이기 때문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짧은 글이 대부분이면 좀 더 내용을 더 넣을 수 있는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되면 거의 A4 한 10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권의 책이 돼요. 그러고 나서 출간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출판사에 이제 투고 메일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본문을 모아놓고 컨셉을 잡고 목차를 짠 다음에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서문 쓰고 에필로그 쓰고 이 작업이 이미 본문이 준비됐기 때문에 주말에 그냥 토요일 일요일 시간 됐을 때 딱 그냥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왁구만 잡는 거예요. 그렇게 딱 잡고 출간 계획서나 토고문은 이제 기존 했던 게 있으니까 거기서 바꾸면 되잖아요. 양식이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양식. 그렇게 해서
출판사 리스트도 이미 조사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다 뿌리는 거예요. 이메일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책이 이 책들이에요. 정말이에요. 블로그 써가지고 이 세 권의 책이 나왔대요. 제 8권 책 중에 이 세 권이 책이 나왔고,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 책도 원고의 3분의 1은 제가 블로그에 독서글 썼던 걸 이용한 거예요. 근데 원고 들어가서 책 나왔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하실 수 있으시죠? 어렵나요? 아까 누가 물어보셨더라고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 글이 되냐고. 여기 보시면 나는 아직도 서툰아재다 책 자체가 읽어보시면 그냥 집어 던지실 분 많으실 거예요. 블로그에 짧은 단상글이 들어가는 책이거든요. 그냥 보면 웃으실걸요? 이런 글도 책이 되냐고? 책이 나왔다니까요. 시중에서 팔고 있어요. 예스에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봐주세요. 진짜로. 이 세 권. 그 다음에 제 블로그 오셔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저 공개로, 다 비공개로 돌려놓은 글 별로 없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아마 책에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에 쓰실 때 블로그 키울 때 있잖아요. 블로그 키우실 때 브런치는 이게 나중에 블로그에 선배님들이 진짜 키우고 싶은 뭐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하나로 잡고, 저는 책하고 문화 키워드거든요. 그걸 키워가지고 그걸로 일단은 계속 꾸준히 한 주제라고 계속 쓰세요. 매일 하나씩.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포팅하고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아침 6시, 8시, 그 다음에 점심시간, 그냥 5시, 6시. 저는 이때에 맞춰서 올리거든요. 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점심 시간. 사람들이 그때 글을 많이 보더라고요. 8시, 12시, 6시. 그때 맞춰서 올리세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야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들이 글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에 글을 쓰셨어요. 근데 반응이 없대. 좋아요도 없고 공감도 없고 댓글도 안 달아줘. 처음부터 누가 글을 달아줘요. 저도 처음 썼을 때 한 명이 달아줬나? 하루 지나니까 누가 공감 하나 누르고 가더라고요. 블로그 방치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로 이제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거는 다음 브런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는 틀린 게 다음 브런치는 작가들을 위한 책을 출간하기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다음 브런치에다가 브런치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그냥 가입만 하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브런치는 작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돼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좀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브런치 작가가 되면은 브런치에다가 지금은 너무 많아져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브런치 해놓고 브런치에다가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똑같이 이제 자기 주제 하나 정해놓고 매일 하나씩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럼 잘 쓰는 글들은 출판사가 그걸 보고 아 출간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저도 한번 연락 받았는데 출간까지는 안 됐어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이거는 브런치에서도 나올 뻔 했었는데 처음 얘기하는 건 근데 따로 그냥 안 되고 그냥 따로 나중에 이제 그냥 종이책 출간 투고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나온 책이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브런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블로그 글쓰기로 책 내는 또 좋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안 어르시죠? 일상의 그냥 글들도 다 모으다 보면 포맷만 해가지고 컨셉만 잘 잡으면 책 출간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아까 에세이 책들이 저는 많이 나왔거든요. 블로그로. 그럼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되겠냐? 제가 쓰는 에세이 방법은 이래요. 선배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힘든 과거도 있을 거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으실 거잖아요. 힘들었던 이별 얘기도 있을 거고 누구를 되게 사랑했던 추억도 있을 거고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하나씩 있어요. 또 그런 큰 기억들은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꼭 그런 기억도 아니고 아니면 잔잔했던 그런 것도 좋으기 때문에 그런 한번
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고, 아니면 그게 안 떠올린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기를 매일 써보시든가, 저는 다이어리에 매일 일어났던 일을 간단히 적어. 왜? 그, 그때 그 기록들이 나중에 그 원고에 되게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사람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록은 남아서 내가 몇 월 며칠에 뭘 했지? 근데 이게 다 나중에 선배님들이 쓰고자 하는 그 컨셉에 맞춰서 원고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감성적으로 살면서 좋았던 추억, 아팠던 경험 먼저 떠올려 보시고, 그 경험이 있다면은 항상 독자들이 원하는 글은 그런 거예요. 저도 아직 잘 쓰지는 못하지만 소설책 어떠세요? 읽다 보면 항상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경우도 내가 아팠다, 슬프다 이게 아니라 그 아팠던 그 행동도 있잖아. 아팠던 그 사건들에 대한 감정들을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듯이. 아, 내가 뭐 예를 들어 내 팀장한테 혼나서 슬펐다 이게 아니라 팀장이 나한테 욕했다. 뭐 대화처럼 야, 뭐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 하나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글을. 그럼 읽는 독자도 아, 몰입이 되죠. 에세이도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감정 몰입되고 감동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 성향이 감성적이지 못하다 하면은 에세이는 보통 감성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책을 많이 보셔서 사도 되고, 저는 제 자체가 좀 감성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과 공감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에세이를 잘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 사람들한테 공감을 잘하고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좋았던 추억이면 그거를 되게 좋았던 행복했던 추억을 그런 글에다가 담아 보시는데, 그거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되게 대화체도 많이 쓰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정체성이 뭐냐. 나만의 정체성. 그러니까 좀 글을 못 쓰면 어때요? 아니면 내가 좀 못 배웠으면 어때? 선배님들 중에 되게 그 옛날에 그 방망래 할머니가 유튜브 왜 떴어요? 그 사람은 되게 투박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오래 산 삶의 경험이 되게 배어 있잖아요. 그 내공도 투박하지만 삶의 진실성이 보이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세이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예전에 되게 좋았거나 살았던 추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구체적인 묘사는 독자들이 상상을 하게 하는 글이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소설책이 다 그렇잖아요. 소설처럼 에세이를 써보시라는 게, 소설처럼 글을 써보라는 게 보여지는 글을 써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들은 만약에 제가 좀 어,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 뭐 김수현 작가 뭐 이번에 뭐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뭐 이런 책들, 이런 책, 이 책, 그 김수현 작가 그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 작가가 든 신작이거든요. 이런 책도 에세이에 보면 되게 표본이 된 책인데, 애쓰지 않고 편안하는 책 한번 보시면은 좀 뭐 저랑 쓰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약간 공감 포인트를 많이 건드리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 구체적인 묘사에서 이제 어, 좀 뭐라 그러죠? 전대진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주제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글쓰기 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책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매일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게 일기를 쓰시라는 거, 아니면 바쁘면 다이어리에 두세 줄이라도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뭘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한번 간단하게 그냥 메모를 하세요. 그게 나중에 다 원고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같은 뭐 에세이를 쓴다 그러면 이런 책을 해놓고 이렇게 옆에다 다 쌓아놔요. 50권. 쌓아놓고 책 쓰기에 대한 독서는 어떤 거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원고가 있잖아요. 아니면 블로그 기록하거나 Tam, tam, tam. Gitu loh. Apa tangan dong? 쭉, 쭉 읽다가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어떤 꼭지를 썼을 때 이 꼭지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결론은 어떻게 냈는지, 어떤 문장을 썼는지, 그거를 스킵하면서 보시면서 그걸 갖고 내가 쓰는 원고에다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 작가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다. 이 작가 문장을 이렇게 써봤다. 그런 식으로 참고 도서를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뭐 베스트셀러에 있는 그런 문장을 계속 따와가지고 자기만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쉽게 쓰는 글의 구성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서론의 경험,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 감정에서 느낀 그걸 결론. 근데 그 안에 글이 짧으면은 다른 작가의 글을 갖고 와서 인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책 원고가 이렇게 3번에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다 이렇게 그 원고를 썼거든요. 서론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랬다.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근데 그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게 됐다. 그리고 초고는 뭐 2개월 내에 써야 된다는데 글이라는 게 리듬을 안 타면은 또 안 쓰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쓰고 싶다는 분들은 보통 한 3개월 안은 초고를 다 써야 된다. 왜? 초고는 쓰레기다 하잖아요. 초고는 분량을 채우기 위한 원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투박하더라도 글을 뭐 어법이 안 맞거나 막 저기 오타리 맞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진실하게 내 스토리텔링으로 내 얘기를 제대로만 전달만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실하게 쓰자는 거.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저도 책을 그렇게 낼 수 있게 됐고요. 요거를 한번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려우세요?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해봤으니까. 블로그를 다 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셔서 컨셉만 잘 잡으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씩 글을 한번 써보세요. 쓰실 거죠? 네. 강의 끝나고 자기 전에 쓰세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그런 거를 매일 하나씩 블로그에 올리셔서 본문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컨셉만 잘 잡으면 그것이 책이 됩니다. 제가 했고요. 선배님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DID 출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의 끝날 때마다 같이 외치는데 선배님들 매일 쓰실 거죠?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다 왜? 될 때까지 쓸 거니까. 쓰실 거죠? 네. 될 때까지 쓸 거니까 이거 명심하시고 선배님들 다 작가입니다.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될 때까지 쓸 거니까. 될 때까지 쓸 거니까 매일 조금씩 쓰실 거죠? 쓰셔야 네. 됩니다. 쓰셔야 쓰시는 모든 분들이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힘드신 분들 있으면 제가 매일 글쓰기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 선배님들이 투박하지만 오늘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초라하고 형편없는 한 줄이 모이다 보면은 이런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실 거죠. 네. 여러분의 글쓰기를 환영하면서 위대한 작품을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독한 남자 황상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